네, 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꼭 챙겨봐야 할 이슈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시장을 뜨겁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금투세 관련한 이슈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정도 여야가 좀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에도 이제 가속화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 2,580선, 그리고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죠. 3.5% 정도의 오름세 나타냅니다. 와, 이대로 쭉쭉 이번 주 내내 가줬으면 좋겠지만 내일 또 미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금투세 관련된 부분, 정책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근영 부장님, 민주당의 이러한 이야기,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 안겨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수급적으로 있어서 올 연말에는 매물 폭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금투세 이슈는 사실 질질 끌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고구마같이 아쉬웠던 상황인데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좋은 게 있는 게 네. 상법 개정이 뒤에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실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상법 개정이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탄력을 좀 받아준다면 시장이 좀 디스카운트된, 특히 이 개별 종목이 좀 많은, 중소형주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기 네. 때문에 아침에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금투세 관련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 나왔을 예, 때 분명히 급락을 했잖아요. 뚝뚝 떨어졌어요. 예, 맞아요. 네. 분노의 투매가 나왔는데 네. 바로 조금 뒤에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를 하는 쪽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맞아요. V자 반대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지금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민감했었다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소도 물론 좋긴 하지만 코스닥 쪽의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높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개인적 투자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투자나 기관 투자들은 지금 수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외국인들이 사주다가 반대처 쪽을 파져나가면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에서 개인 큰손들이나 개인 매매들이 상당히 좀 죽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아마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등 강도로 본다면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면서 오늘은 헬스케어, 특히 네.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맞아요. 그래도 2차 전지, 그다음에 화장품, 물론 화장품은 오늘 중국과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네. 그쪽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 그리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엔터 관련된 반등주도 상당히 좋고, 여행과 항공 이런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이 금투세 관련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서 중요한 이벤트이고, 거기다가 상법 개정이 뒤따른다면 상당히 지금 시장의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이벤트로 충분히 간수할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금투세 이야기 나오자마자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반등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지수를 꽉 붙잡고 있는 부분이었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오늘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대내외적으로 수급에 대한 전망 놓고 보더라도 이쪽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봐도 괜찮은 섹터인지 이 안에서도 좀 골라볼 게 많을 것 같아서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제약 바이오는 미 대선 이후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공통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는 넘쳐납니다. 오늘처럼 다양한 카테고리 다 오르는데 그 안에서도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지수 쪽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상위 종목군들에서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네,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랑 사실 바이오가 그러면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매력적이죠. 왜냐면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좀 좋은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에 따른 이런 펀더 자체가 바뀌는 신약에 대한 이벤트, ADC제형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IRA 법안이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폐지가 될 것이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후보가 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는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좀 네. 많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산업별 모멘텀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 쪽이 단연 더 셀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위도 알테오젠이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바이오 중심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랑 바이오를 둘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이나 뭐 네. 레버리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지수 관련된 ETF인데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 지금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0% 상승인데 웬만한 개별주 고르는 것보다 지수 ETF 2배짜리 고르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수가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1등부터 지금 이제 상위 종목군들에서 뭐 이 상승률 상위 눌러봐도 10%대 하면은 5등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개인의 매매 비중이 좀 활발한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이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 있잖아요. 뭐 신약, 비만 등등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지만 그러면 본부장님 ETF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왜냐면 일단 ETF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정 산업군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좀 부담이 없죠. 게다가 뭐 상폐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상승 흐름만 보시더라도 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베팅을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작은 쪽도 아니고요. 또 시가총액도 낮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를 붙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증권사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코덱스를 말씀드린 것 뿐이지 사실상 뭐 좋아하시는 증권사 앞에 뭐 솔이라든지 에이스라든지 다 붙잖아요. 그걸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 투톱이 단연 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ADC 제형에서 특별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 대비했을 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대로 평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눌림이 나온 거에서 일부분 좀 되돌림이 나와서 뭐 지금 좀 늦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밀렸던 거지 뭐 기존에 어떠한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멘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바이오 딱 방송에서 3개만 말씀드리는 편인데 뭐 코스피로 가시면은 3바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딱 2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까지 3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또 인텔을 제치고 다우지수에 편입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오늘 빅2가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차기 HBM 뭐 이런 느낌으로 CXL 관련주도 강합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 58,7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19만 2천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나아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는 좀 올라갈 자리여서 그런 것일까? 박근영 부장님, 오늘의 투톱 오름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큰 저는 변곡점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HBM3 관련된 엔비디아 향 관련된 콜에 아주 구체적인 진전이 좀 있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 이제 HBM3 8단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되는데요. 물론 이제 12단이나 뭐 그 위에 16단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봐야 되고 HBM4 관련해서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을 지금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콜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 가격이 한번 나온 게 첫 번째 변곡점이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고집을 부리는 것들이 파운드리 관련된 패키징 관련해서 HBM4나 넘어갈 때 자체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턴키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HBM4나 차세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외주 파운드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조직 문화로 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구길 수 있고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TSMC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열어놓는 이런 식의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HBM4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두 가지 변화, 일단 퀄 승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된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차세대 HBM 쪽에 대해서는 외주 파운드리를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TSMC와의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에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같이 해서 TSMC와 함께 자체 AI 추론 칩을 이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가격이 너무 비싸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체 추론 칩을 만든다, AI 칩을 만든다. 그 부분이 되면 결국은 AMD에 의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MI300X라든지 이런 AMD 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MD 제품에는 또 삼성전자의 HBM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부각이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밸류 하단까지 이미 삼성전자 빠져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다 보이는 거고,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점점 더 가져가는데, 물론 이제 차세대 HBM 콜 관련된 이슈에서 일정이 좀 명확하지 나오기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일부 되긴 했지만, 사실 하방이 꽉 막혀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긴 호흡에서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오늘 다시 아마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를 엔비디아 쪽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좀 달라라고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에서도 하이닉스의 속도가 좀 더 빨리 간다면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폭이 상당히 좀 빠르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쌍두마차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하이닉스가 확실히 그 강한 탄력 오늘 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T 투톱이 잘 가니까 뒤따라서 소부장도 함께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덕분인 것인지 아니면 뭐 개별 섹터나 종목에 있어 이슈가 있는 건지,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소부장 쪽 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가 강하면 네. AI 관련된 뭐 소부장들은 강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상승 요인은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텔 빼고 다우지수에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에게 좀 빠르게 공급을 해달라고 이슈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당연히 뭐 금투세의 영향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대형주 단이 움직이고, 엔비디아 지금 어쨌든 프리장에서 5% 정도 올라가서 140불 거의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이 반도체 투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 쪽의 호재와 함께 또 SK 하이닉스 잘 가다 보니 AI 관련된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이 HBM은 올 한 해 정말 좋은 키워드로 관련주가 잘 갔지만 그 차기 HBM 느낌으로 CXL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좋거든요. 오늘도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박근영 부장님, 이게 정말 뭐 좋다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섹터 안에서도 뭐 HBM, CXL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성격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CXL이 일단 대두된 것은 뭐 사실 배경으로 좀 보자면, 네. HBM에서 좀 밀렸던 삼성전자가 네. HBM 쪽에서 하이닉스에 조금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CXL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뭐 커버리지를 좀 하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배경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뭐 저희가 뭐 정확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속도전에 보면은 CXL은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앞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도 뭐 커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유리기판이나 여러
분할된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사실은 HBM만큼의 폭발력이 있는 테마군은 아니죠. 시장이 좀 열리고는 있고 이미 그 제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CXL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빨랐다. 그래서 HBM에서 좀 뒤졌던 삼성전자가 약간의 어떤 그런 뭐 테마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오기 위해서 CXL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장에 꺼냈고 이런 부분들 하이닉스도 대응을 하면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CX를 가지고 뭐 HBM과 똑같은 뭐 임팩트를 가지고 본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HBM은 워낙 이제 시장이 크고요. 전방 산업에서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폭발적일 수 있는데 CXL은 물론 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만 뭐 어떤 정보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뭐 병목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기술로는 보이는데 이것이 뭐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기술 정도로 전방 산업이 엄청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성 그리고 방향은 분명히 가는 게 맞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조금 CXL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 따라잡는 식으로 좀 빨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이제 일반적인 소부장에서 조금 주춤하면은 일단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뭐 수급들이 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급이 넘어감에 따른 현상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전지는 좀 경계감이 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직 실적이나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업황 개선이라고 해도 내년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바닥을 확인하려면 실적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일단은 리튬이나 ESS나 뭐 2차 전지 대표주들 강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상승하는 이유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인지가 궁금한데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오를 자리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역시나 또 금투세 폐지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무게 두세요? 저는 금투세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상 2차전지 쪽은 네.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뭐 거기에서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산업적으로 Q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리튬 가격이 뭐 이전처럼 엄청나게 막 급등세를 유지를 하느냐? 뭐 단기적으로 좀 꿈틀꿈틀 거리긴 하지만 뭐 유의미하게 뭐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크게 약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25bp 하는 것으로 거의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의 수급 기조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패시브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순매수가 매수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좀 매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도 2,700억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1,300억 정도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 시장 자체를 바스켓으로 담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쪽부터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노무라 증권에서의 일부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슈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대선 관련돼서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잘 한번 뜯어보시고 공화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 입법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입법으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요 주들은 전부 다 공화당이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장을 짓는 쪽이 또 그쪽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IRA 법안을 그거를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폐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투자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는 사업가 기질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줬을 때 트럼프 1기 때를 보시면 뭐 투자 많이 했을 때 제재를 강하게 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이런 정책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괴롭히는 중국을 규제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사수혜를 받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도 정책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바텀업을 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꽤 많이 움직이죠. 오늘 여행주 같은 경우도 무비자 이슈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슈팅 나왔고요.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밑바닥에서 좀 급등 나온 쪽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 자체가 조금 수급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도 반등 나오는 산업군들이 꽤 주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셀 3사가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에 ESS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ESS 쪽에 또 오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ESS 안에서 관련주를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셀 3사를 볼까요? 어떤 쪽 주목하세요? 뭐 2차 전지 쪽은 내년에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가 되는 부분과 신차 효과, 리튬 가격이 다소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긍정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고요. 연말까지 지금 독일에 관련된 뭐 보조금 관련된 뭐 새롭게 보조금을 좀 검토하겠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2차 전지 쪽은 역시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쪽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내년에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의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 원가율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테슬라 쪽이 원가율이 개선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터리, 셀 가격에 대한 하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대한 최근에 원가율 개선 흐름을 보시면 이 셀 가격에 대한 하락이 역시 거기에 배경에 나와 있고 셀 가격이 하락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나 셀 이쪽이 기본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가지고 상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 과거처럼 뭐 급등해서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캐즘을 극복하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있고요. 4분기까지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좀 좋아지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선반영해서 땡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들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려면 독일 쪽에 관련된 어떤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명문화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11월 넘어가면서 아직까지는 2달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 게다가 지금 수요 증가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충분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선반영됐던 어떤 고밸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아직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 수요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아마 기본적인 가이던스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AMPC를 빼고 나면은 지금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셀업종들도. 그나마 삼성의 SDI가 흑자가 나고 있지만 LG 엔솔이라든지 이쪽은 지금 AMPC를 빼고 나면 OPM 마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적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점진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고 아주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좀 구간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20대부터 40대 쪽에서도 중국 여행 좀 많이 갈 거다라는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여행, 항공, 화장품 등등 다 같이 좀 강한 분위기입니다. 중국 여행 갈 때 비자 발급받는 것 때문에 시간, 비용 좀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차원 본부장님, 여행, 항공, 화장품 오늘 다 가는데 어느 섹터가 가장 실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냥 무비자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행이나 항공 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왜 외자 판호를 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반간첩법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혜주는 엔터나 게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한한령 해제 부분 기대감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산업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노이즈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데도 보시면 2030은 좀 많이 여행을 갈 거다, 뭐 4050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여론 자체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치를 봐야 이게 명확하게 무비자에 따른 수혜를 받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초반에는 사실 이제 금투세나 이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무비자 입국으로 사실 같이 허용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제 좀 강력한 이슈에 따른 좀 수급이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쪽도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에서도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확인하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선 다음 거래일까지는 뭐 급등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연속성이 뭐 연달아 쭉쭉쭉 가기에는 저는 좀 수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단기적인 테마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도 좀 접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관계 개선 쪽으로 좀 보셔가지고 뭐 엔터라든지 게임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가 지금 그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이후부터의 이런 아티스트 본격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엔터주들이 좀 무너지게 됐었던 거는 중국의 공구 자체가 무너지면서 무너졌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나 턴어라운드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주도 지역에서의 이런 게임주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26년, 27년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눈앞에 좀 보이는 쪽보다는 이면에서 왜 판호를 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다른 방향으로도 이 이슈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행이나 항공이 약간 또 윗골이 달린 종목들도 있는 만큼 이쪽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관계 개선에 집중을 한다면 게임 엔터 쪽 좋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어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하세요? 자, 중국의 무비자 입국은 누가 좋은 겁니까? 중국이 좋은 거죠. 좋죠. 네. 왜냐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족 관광객이? 그쪽 내에 관광객이 활성화되고 그쪽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좋아지는 거지 한국이 좋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이제 뭐 항공 노선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항공 쪽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겨울철은 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은 겨울철이 성수기입니다. 겨울방학 끼어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이 됐든 아니면 동남아가 됐든 중국이든 성수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여러 지금 항공사 가운데 LCC라든지 국적기 특히 최근에 보면 그 무거웠던 대한항공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업종 관련해서는 지금 성수기와 더불어서 어쨌든 많은 민항기들이 이렇게 뜨게 된다는 점에서는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항공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사실 좀 말도 안 되게 빠져 있습니다. 섹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미 수출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이를 찍고 있는데 주가들은 오히려 더 많이 빠져 있고 계속적으로 못 가는 상황에서 실리콘2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반면 이제 해외 쪽의 로레알이나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로레알이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고 화장품도 좀 빠지긴 했지만 로레알이 힘든 이유가 한국 K뷰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로레알의 점유율을 한국 뷰티가 인디 브랜드를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되는 MS를 가지고 있다면 북미 쪽의 수출 지표와 연관되는 가장 높은 종목은 실리콘2겠죠.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로레알도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해외 쪽 외주를 많이 주고 색조 쪽을 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엄사를 많이 떨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로레알하고 깐부가 어디냐면 코스맥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거기에 대해서 로레알이 외주를 많이 주게 되면 코스맥스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쪽도 과거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ODM사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실적도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보이고 3, 4분기 넘어가면서 내년에 또 공장 관련된 캐파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 효과까지 나타난 점에서 한국 콜마 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ODM사, 뭐 실리콘2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코스미카 코리아나 뭐 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3분기가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실적이 3분기가 나쁜 게 어닝 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4분기로 이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간대연을 보면 영업이익이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같이 화장품 섹터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 대선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하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데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리한 후보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지 오늘 신재생이나 마리화나 이쪽도 들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참 접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윗골이 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마리아나나 이런 쪽이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가 좀 강하게 달리죠.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아마 좀 투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종목도 한 달 만에 400%가 오른 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50% 이상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까지 무리하게 계속 하시는 거는 좀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따라서 분명 출렁거릴 거고 이거에 대한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 보신 다음에 다시 보셔도 뭐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나서 결과 확인하고 나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근영 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각 대선 후보 트레이드 관련주 대응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좀 빼고 네. 나머지 보면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네. 극단적으로 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최근에 트럼프 우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배팅 사이트에서는 지금 고래 투자자 아주 큰 손들이 네. 몇몇 배팅 사이트에서 크게 트럼프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차가 20-30%가 늘어나는 어떤 벌어지는 그런 배팅 사이트의 흐름 때문에 트럼프가 약진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전 투표가 지금 절반 정도 이상 나오면서 좀 뚜껑을 열어보니 물론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전 투표 때는 민주당이 사실 좀 앞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의 또 약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경합주 아이오와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트럼프가 상당히 강세였던 공화당이 강세였던 지역인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 해리스가 좀 앞설 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일부 지금 하루 이틀 앞둔 상태에서도 지금 7개 경합주 가운데 4개 경합주가 좀 해리스가 앞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를 어떤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트레이드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뚜껑을 열어놔야 봐야 되고 박빙으로 끝나게 되면 좀 트럼프 후보는 또 목리를 부르면서 이거 대선 불복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네. 있죠. 지금 벌써부터 지금 펜실베니아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복을 먼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또 아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관련해는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배팅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고 조금 지켜본 뒤에 불복과 관련된 것까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